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메가더의 두 가지 실수.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근무하면서 박정희는 6.25 남침과 중공군 개입에 대한 미국 측의 정보 판단 실패가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두 번씩이나 지켜볼 수 있었다. 두 번 다 미군 측은 한국군 측에서 제기한 인민군 남침 가능성과 중공군 출현 정보를 묵살했다. 그 정보 오판에 참담한 결과를 떠안아야 한 것은 국군과 국민들이었고, 자주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운명이자 안보의 무임승차에 따른 대가였다. 훗날 박정희가 이런 미국 측의 오판이 사실은 메가더가 중국 본토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함정이자 유인 동작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박정희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이 단순하지만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흔적은 있다.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 그가 쓴 국가와 혁명과 나는 미국에도 민족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베트남의 분단은 패전과 내란의 산물이었지만 한반도 분단은 순수하게 미, 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에 시달렸고 또 임정이 연합군 편에 서서 투쟁한 교전 국가가 아니었던가. 그는 또 미국이 6.25 동란에 참전한 것도 단순히 한국의 방위만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 지구 방위 정책에 직결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동란에서 남한이 유린됐다면 당장 일본이 위태로워졌을 것이고, 소련 잠수함은 오키나와를 위협하고 미국의 서부 방위선은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후퇴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또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에서의 역할을 내세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논리를 확대했다. 요컨대 박정희는 우방 미국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한국을 구출해 주었다는 단순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구세주다 라는 론으로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 하는 자세에 반발한 것이다. 남한 국민은 메가더의 대모략에 걸려든 김일성의 소모략으로 발생한 참화의 일방적 희생자란 시각도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평양특파원을 지내면서 김일성에게 절망했던 하기와라 류는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 있는 6.25 동란 중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 160만 페이지를 2년 반 동안 통남하고 난 뒤 조선전쟁, 김일성과 메가더의 음모란 책을 썼다. 북한 측의 자료를 가지고 6.25 남침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북침설을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킨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단정했다. 김일성이 은밀하게 진행시켰던 조선전쟁의 음모는 메가더의 극동 미군에 의하여 1년 전부터 일일이 포착돼 그들의 대모략에 완전 이용됐다. 조선전쟁은 김일성과 메가더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대장 정도의 경력과 안목밖에 없는 김일성을 천재적 군사전략가라고 치켜세웠던 소련, 무력 통일을 응원한 중국, 김일성의 망동, 미군의 개입이 평화스러운 조선을 지옥으로 바꿔놓은 원흉이었다. 메가더 극동사령부는 1949년 6월 서울에 KLO라고 약칭한 한국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첩보기관은 북한 정보기관과 군 산업시설에 많은 첩보원들을 들여보냈다. 1950년 6월 24일까지 이 첩보원들이 보고해온 정보보고는 1195건이었다. 이 문건으로 미루어 북한에서 활약한 메가더 사령부 직속 첩보원 수는 1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보고에는 중공군에 속해 있던 조선족 장병들의 대거 입국 과정, 각 사단 및 전투 비행장의 구조와 구성, 김일성의 비밀 연설 등 전쟁 준비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다. 1950년 3월 15일에 SAN 93호란 암호명의 첩보원이 보낸 인민군 대대장급 지휘관 360명을 모아놓고 한 김일성의 연설문 요지는 사실상 남침 선언이었다. 1949년에는 북조선을 방위하는 데 주력했지만 올해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8선상에서 여러 사건들을 일으켜 남조선군의 관심을 그곳으로 돌린 다음 우리 유격대는 후방에서 괴뢰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모든 보고는 메가더의 정보참모 윌로비 소장 앞으로 가게 돼 있었다. 윌로비는 1951년 코스모폴리탄지에 기고한 글에서
1950년 3월 메가더 사령부는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당시 그는 워싱턴에 대해서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남침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었다. 백령도에 본부를 두고 중공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메가더 사령부 캐논 기관의 기관원 연정은 1950년 10월 이후 중공군의 개입에 유엔군이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 한국 해군 소령 출신인 그는 한국전이 끝난 뒤 미국에서 윌로비 소장과 재회했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집해 보낸 정보들은 메가더에게 전달됐는가? 물론이다. 나는 메가더와 국무성에 그 정보를 전달했지만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 내가 메가더를 따돌리고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연정은 자신의 회고로 캐논 기관으로부터의 증언에서 이렇게 썼다. 메가더가 그 정보를 애써 무시한 것은 만주를 공략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 만주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자유진영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메가더는 중공군이 출현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거에 만주로 복상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메가더도 결국은 정치가에게 당하고 만다. 군인은 이기는 길만 생각하는데 정치인은 세론을 따르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북침설이나 남침 유도설은 이미 낡은 학설이 되어버렸다. 최근 들어 정일권, 연정 같은 우익 인사들이 주장한 것은 남침 방치설이라 불릴 만하다. 이 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메가더의 두 가지 실수, 6.25 기습과 중공군 개입에 대한 오판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중국의 공산화로 유라시아 대륙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 군사 개입의 명분을 한반도에서 차지려 했고, 바로 이때 맹동분자 김일성이 한민족을 함정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전 이군 사령관 이병형 장군은 수도사단 18년대 1대 대장으로 북진대열에 선두에 서서 올라가면서도 늘 왜 한국전이 일어났는가 란 화두를 머릿속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인민군 남침 이틀날인 6월 26일 의정부 전선에 벌써 미군기가 나타나 적을 공격하는 신속성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 그는 명저, 대대장에서 이런 요지로 썼다.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공산화의 불길을 끄려면 어딘가에 물구덩이를 파야 했다. 정치권은 경제권과 같은 의미일 것이고 15억의 아시아는 너무 큰 시장이다. 미국의 극동 및 아시아 방위선이 변경됐다.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 최전선에서 제외되고 한미 군사 원조 협정이 1950년 1월에 체결됐다. 물구덩이는 비밀리에 파였다. 표면은 위장돼 잘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불길이 조금씩 보였다. 북극곰과 그 졸개들이 군침을 삼켰다. 불길에 댄 짐승한테 이들은 날쌔게 덮쳤다. 그러다가 38선에 파놓은 물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이다. 아시아에 시절한 자의식이 있었던 메가더는 중국의 공산화를 미국이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 의회와 군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울분을 이용하는 한편 대만의 장개석, 한국의 이승만, 일본의 요시다 정권을 잇는 반중공보루를 강화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메가더는 장개석이 제의한 대만군 3만 명의 한국전 파견안을 관철시키려고 워싱턴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기도 했다. 인민군 남침과 중공군 개입은 메가더에게 대반격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메가더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유럽 방어를 우선해야 한다는 영국의 만류와 미군들의 인명 손실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압력을 받아들여 불끄기를 포기하고 38선의 물구덩이를 더 깊게 파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북진이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인 통일을 의미했을지는 의문이다. 파죽지세의 북진 중 이승만은 북한 수복 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미국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미국은 유엔을 움직여 북한 수복지구는 유엔군의 관할하에 두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해주, 평양 등지의 시장을 미국인으로 임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산을 방문할 때 미 10군단장 알몬드 중장에게 서면 허가서를 요청해야 했다. 10월 24일 이승만은 약 200명의 경찰 병력을 수복된 평양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으나 미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승만은 북한 지역에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한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군이 점령지에서 공산당을 허용하고 반이승만 세력에게 이용당할 뿐 아니라 소련에 양보함으로써 피로써 되찾은 북한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엔군이 북한을 해방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발언권을 받아들임으로써 남한 정부와 대치되는 또 다른 정권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미군이 한국전에서 흘린 피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강대국에 진 빚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식으로 상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천강 북쪽 운산에서 압록강을 향해 북진 중이던 국군 1사단이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있던 10월 25일 9사단이 서울 시내 청계국민학교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그 이전에 이미 초대 사단장으로는 장도영 정보국장, 참모장에는 사단장의 추천에 의해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박정희 중령이 임명돼 창설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국군의 거의 모든 병력이 북진 대열에 참가해 텅 비게 된 서울이나 후방을 방어할 사단으로 신설된 것이 9사단이었다. 부산에 세워졌던 장교, 단기 양성소인 종합학교를 갓 졸업한 100여 명의 소위들이 소대장으로 충원됐다. 기간 하사관과 장교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부상자들로 채웠다. 일반 병사들은 부산과 대구의 신병훈련소에서 M1 소총 사격수굴과 수류탄 투척 교육만 10일간 받고 배치됐다. 약 4분의 1은 문맹. 무기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전투력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포병대대가 창설된 것은 2달 뒤였다. 3개의 연대를 창설하고 있는 중에 급한 명령이 떨어졌다. 후방산 중에 낙오된 인민군 패잔병들이 전연을 가다듬어 북상하고 있는데 중부지방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대전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었다. 지금의 대전고등학교에 사단사령부가 설치된 직후 장도영 사단장은 일선으로 불려갔다. 중공군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2군단의 6사단을 김종호 사단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9사단 후임 사단장으로는 10월 31일자로 김정호 준장이 부임했다가 이틀 뒤 오덕준 준장으로 바뀌었다. 그 뒤로도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사단장이 이성갑, 김종갑, 최석 준장으로 자주 교체됐다. 자연히 사단사령부는 박정희 참모장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모진은 인사참모 백남태, 정보참모 최태권, 군수참모 김재춘, 작전참모는 육사 2기 출신으로서 박정희의 동기인 손희선 중령이었다. 나중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을 지낸 손희선은 그분은 참모들을 자상하게 거느리고 사단장에게는 깍듯이 대해 사단사령부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했다. 박정희는 참모들에게 업무의 지침만 내려보내고 세부적인 방안은 일임했다. 지시한 업무의 처리 결과는 비망록을 갖고 다니면서 꼼꼼히 챙겨 참모들은 자율 속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희선은 나는 작전참모장이란 별명을 들을 만큼 재량권이 컸다. 그분의 작전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내리는 지침대로 하니까 틀림이 없었다. 뒤에 내가 7사단 참모장이 되었을 때는 그분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고 회고한다. 참모진 가운데는 정훈부장, 이용상 대위도 끼어 있었다. 유진호의 처남인 이 시인은 그 뒤 박정희와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다. 9사단은 부대 편성이 대충 끝나자 후방의 인민군 패잔병 속탄 작전에 나섰다. 28연대는 전북 대둔산과 충남지구, 29연대는 경북 김천 및 외간지구, 30년대는 경북 상주, 영주, 문경지구의 평정을 맡았다. 대전에 있는 동안 박정희는 가까운 옥천의 유경수 집으로 자주 내려갔다. 육종관 일가가 집을 비운 사이 교동집은 인민군 치하에서 공산당원 강습소로 쓰였다. 박정희가 정식으로 육종관에게 인사를 하려고 교동을 찾은 날, 후원의 감나무는 빨갛게 익은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질펀하게 깔려 있었다.